마트에서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예전보다 적게 담았는데 금액은 더 나왔습니다. 냉면 한 그릇이 15,000원을 넘고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가 2,000원이 넘습니다. 커피 한 잔은 6,000원, 치킨 한 마리는 25,000원.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갑은 자꾸 얇아집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난 1편에서 우리는 금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2편에서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화폐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인플레이션의 역사와 본질,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는 밥까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500원짜리 빵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빵의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빵이 비싸진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서 돈 한 장의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유명한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그 답을 3편의 생생한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은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1921년에 1마르크이던 빵 한 덩이가 1923년 11월에는 무려 2천억 마르크가 되었습니다.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빵을 사러 갔던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손수레는 도둑 맞고 돈다발만 길바닥에 버려져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돈은 이제 훔칠 가치도 없었으니까요. 난방비가 없던 가난한 가정에서는 마르크 지폐로 불을 피웠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끝입니다. 역사상 가장 극심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독일이 아니야 헝가리였습니다. 1945년부터 1946년 전후 혼란 속 헝가리의 물가는 15시간마다 2배씩 뛰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짐바브웨는 2007년 인플레이션율이 66,212%에 달했습니다. 짐바브웨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폐로 살 수 있는 것은 달걀 한 알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9년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이 세 사례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나라의 경제는 붕괴한다. 인플레이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까지 오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고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더 폭등합니다. 딜레마 중의 딜레마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의 현실로 돌아옵시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삶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나요? 첫째, 실질 임금이 떨어집니다. 연봉이 3% 올랐는데 물가도 3% 올랐다면 실질적으로 당신의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저축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은행에 1억 원을 5% 이자로 예금해 두었는데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질적으로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셋째, 부채가 유리해집니다. 고정금리로 빌린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이득이 됩니다. 넷째, 기업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원재료, 인건비, 에너지 비용이 모두 오르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연금과 고정수입자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연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행도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0%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거나 내리면 소비가 줄고 기업은 매출이 줄어 직원을 해고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부터 수십 년간 겪어온 잃어버린 30년이 바로 디플레이션에 덫에 빠진 사례입니다. 2%라는 숫자는 두 위험 사이의 골디락스 존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현금만 보유하지 마십시오. 현금이 풍부한 사람일수록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무너졌습니다.
둘째, 실물 자산에 주목하십시오. 부동산, 금, 원자재 등 실물 자산은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셋째,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달러 자산, 해외 주식, 외화 표시 상품 등의 일정 비율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고정금리 대출을 활용하십시오. 다섯째, 인플레이션을 이긴 수익률을 찾으십시오. 실질 수익률이 진짜 내 수익입니다. 여섯째, 소득을 다양화하십시오. 부업, 투자 수익, 임대 수입 등 다양한 소득 경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의 굴곡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부터 1953년,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는 한국에도 직격탄이었습니다. 1975년 소비자 물가 25.3% 상승, 1980년 무려 30% 상승,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본격적인 물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파도가 밀려오면서 한국도 6%대 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 지폐로 벽난로를 피우던 시대부터 2억 프로가 넘는 인플레이션으로 통화 자체가 소멸한 짐바브웨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인플레이션 파도,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2026년까지. 인플레이션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마트 영수증이 높아질 때, 뉴스에서 물가 상승 소식이 들릴 때, 이제는 그 뒤에 담긴 구조를 이해하고 내 삶과 재산을 어떻게 지킬지 생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환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